현대물리학과 반야신경 14. 이번에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뇌와 신경과학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3. 뇌와 신경과학. 최근 뇌과학이 우리의 주요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뇌는 신체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의 거의 모든 대학과 연구소, 기업들은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치르면서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뇌가 슬픔, 아픔, 고뇌뿐만 아니라 쾌감, 기쁨, 웃음의 근원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뇌는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보고 듣고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그리고 유쾌한 것과 불쾌한 것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다. 바로 이 신체 기관은 주로 밤에 우리를 공격하는 불안감이나 두려움, 광기나 정신착란, 불면증, 몽유, 환각, 망각 등이 자리한 곳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200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에릭 캔델은 자신의 저서에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관하여 매우 많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런데 새로운 지식의 원천은 철학이나 심리학 또는 정신분석학이 아니라 두뇌 생물학이었다. 뇌는 우리는 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문제이며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찾는 문제입니다. 1. 우주와 인간의 뇌. 세계적인 물리학자 미치오 가쿠는 마음의 미래에서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미스터리한 두 가지를 꼽으려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우주와 인간의 정신을 꼽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명한 뇌과학자 디크 스왑은 우리는 우리의 뇌에서 금색이 들어와 적어도 두 개의 학문적 물음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것은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었는가와 우리 뇌는 어떻게 기능하는가라는 물음이 그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왜 광활한 우주와 기껏해야 1.4kg 밖에 나가지 않는 인간의 뇌를 두고서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였을까요? 광활한 우주는 바깥 세상으로 태양과 행성들, 별들의 탄생과 죽음, 블랙홀, 그리고 충돌하는 은하들을 포함하여 거시적 규모의 온갖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반면에 우리의 뇌는 내면의 세계로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들, 의식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일들이 수시로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지구와 태양뿐만 아니라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를 아우르는 우주는 알 수 없는 경이로움과 불가사의함 그 자체이지만 인간이 내 또한 온갖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으며 무엇으로 이루어졌으며 무엇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가요? 반면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식과 신비의 대상인 마음을 지배하는 정신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생겨나며 또 무엇에 지배받고 있는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1000억 개나 되는 은하로 이루어졌고 각각의 은하는 약 1000억 개가 넘는 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별들은 주위에 여러 개의 행성과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단지 세 가지 기본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졌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 현상들은 네 가지 기본적인 힘인 중력, 전자기력, 양력과 강력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세 가지 기본 물질과 네 가지 기본적인 힘들의 정교하고 조화로운 작용으로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뇌는 약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인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뉴런은 수백에서 수만 개의 주요의 뉴런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끼고 그것을 인식할 때마다 뉴런들 사이의 연결망이 강화됩니다. 각각의 뉴런은 다른 뉴런들과 서로 접합부를 형성하는데 이를 시냅스라 하며 이곳에서 각종 정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식 등 모든 정신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도 이런 뉴런들 사이의 연결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처럼 우리 정신 활동을 지배하는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행위마저도 이와 같은 뉴런들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뇌는 우리가 안한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넓은 바다이자 광활한 우주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뇌 속의 신경세포들도 일정한 물리 법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태양과 행성들,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들의 탄생과 죽음을 포함하여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생각과 감정, 의식 등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인간의 내면 세계도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뇌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는 세상을 지각하는 우리의 능력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비친
세상의 모든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시각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고도로 시각적인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의 시각 영역, 즉 시각 피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 뒤쪽에는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30개의 시각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여러 감각 기관으로 들어온 정보는 일종의 중개국이라 할 수 있는 시상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은 다시 분산 처리되어 뇌의 전전 두피질로 전달되고 이것이 정신 과정과 통합하여 의식의 흐름으로 들어가 비로소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 보는 것은 사실 환영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시계에는 시신경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부위가 있어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검은 점이 곳곳에 찍힌 이상한 풍경입니다. 이것을 두뇌가 수정하여 매끄러운 풍경으로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영상 중 일부는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잠재 의식의 보정 작업을 거쳐 조작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망막은 붉은색과 초록색 그리고 푸른색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눈이 노란색이나 갈색, 주황색 등 그 외의 색상은 직접 느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노란색과 갈색 등 여러 가지 색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것을 직접 인식하지 못하고 붉은색, 초록색, 푸른색을 적절히 조합하여 대략적인 색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전자기 파의 일종인 가시광선을 통하여 세상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전자기 파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볼 수 있는 빛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의 극히 일부만 보아왔으며 그나마 실제와 다른 근사적 형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는 현실이라고 느끼는 것은 두뇌가 빠진 틈새를 메우면서 대충 만들어낸 근사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물의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물의 실제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3. 자아란 존재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의 통합된 주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행동이나 사고, 의식, 마음 상태는 거의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뇌의 수많은 부위에서 발현된 환상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것도 물리 법칙에 따르는 기계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뇌와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병렬 구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뇌는 결정을 내리는 수없이 많은 부위들과 다양한
조직망들이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광활한 바다와 같습니다. 자아라는 존재감은 거기에서 발현된 창조적 산물입니다. 우리 뇌에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 내리는 주재자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대부분의 정보는 잠재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나 정보와 같은 잠재 의식들은 서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학급회의에서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자아라는 것도 다수의 의견이 합쳐진 가상의 세계입니다. 나라는 생각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며 우리의 의식이나 감정, 마음 상태도 뇌 속의 여러 부위에서 발현된 가상의 세계입니다. 순간순간 나라는 생각도 환영이며 감정이나 의식, 마음 상태도 뇌 속의 잠재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창조적 발현인 것입니다. 인공지능 창시자 중 한 사람인 MIT 교수 마빈 민스키는 한 개인의 마음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마음의 집합체와 가깝다. 마음에는 다양한 하부 구조가 존재하며 각 구조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가 두뇌의 통제실에 앉아 모든 장면을 스캔하면서 근육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환영에 불과하다. 인간의 의식은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수많은 사건의 소용돌이이며 이 사건들은 CEO의 관심을 끌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나의 사건이 자신의 존재를 가장 큰 소리로 소리치면 두뇌는 거기에 합리적인 해석을 내림과 동시에 하나의 자아가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느낌을 만들어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뇌는 자아라는 환상을 만들고 우리 모든 행위도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식, 마음 상태도 우리 뇌에서 만들어진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아라는 존재감을 지니게 되어 다른 동물보다 월등한 지위에 서게 되었으며 또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뇌 속에서 만들어진 목적 의식을 가진 자아라는 존재감은 오늘날 인간이 이룩해 놓은 과학과 지식, 종교, 철학, 정치와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룩해 놓은 자아라는 존재감은 결국 정체가 없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왜 자아라는 존재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자아라는 존재감은 진화의 여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의 뇌에서 만들어진 창조적 발현입니다. 자아라는 존재감은 우리 인간이란 종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뇌에서 발현된 하나의 창조적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아라는 존재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아라는 존재감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을 짓지 못하고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떠도는 한 조각의 배와 같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아라는 존재감이 없다면 우리는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또 어떻게 판단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결정하며 또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진화 과정을 통하여 자연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성질인 자아라는 존재감을 창조해내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자아라는 존재감은 진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창조적 발현이며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아라는 것도 환상인데 그 환상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이처럼 자아라는 것은 환상인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가요? 4. 마음 이론. 우리 인간은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집단 생활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인간은 집단 생활을 통하여 진화를 이루어왔고 그 집단이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자아를 성취합니다. 어느 뇌과학자 말대로 우리 인간은 뼛속부터 사회적 동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단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의도를 읽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스티븐 핑커는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서 우리 조상들이 식량을 채집하는 과정에서 사물, 동물, 식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정복하도록 해준 연산 기관들의 체계가 바로 마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욕망과 의도, 생각과 기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내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것을 마음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 이론은 1978년 데이비드 프리백 박사가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타인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이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 의도 등을 미리 추론하고 그것에 대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처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 이론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 상태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우수한 반면 마음 이론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공감 능력이 부족하여 호혜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집단 생활을 거치면서 인간이란 종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생겨난 진화의 산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이라는 지적 도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지아코모 리졸라티와 레오나르도 포가시는 마카크 원숭이가 손으로 땅콩을 짚는 실험을 수행하다가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원숭이가 자신의 땅콩을 짚을 때 발화되는 뇌 속의 신경세포는 다른 원숭이가 땅콩을 짚을 때도 똑같이 발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거울 뉴런 또는 공감 뉴런이라 불렀는데, 이는 최근 신경과학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거울 뉴런이 존재하는가요?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하면서부터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거울 뉴런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과 의도를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인간 본성의 많은 측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거울 뉴런이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거울 뉴런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일종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며, 그러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은 왜 우리 인간이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마음 이론을 구축하는데 능숙한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5. 기억이란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온 정보를 뇌의 여러 부위에 저장하고 다시 불러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수많은 생각을 하고 또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의 일을 유추해 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시간을 기억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과거로부터 미래를 유추할 수 있어서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 관한 과거의 생각을 물리적 요소인 시간에 투영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을 통해 새로운 사건이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왜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워싱턴 대학교 신경과학자 캐슬린 맥더모트는 인간이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게 된 이유는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과정이 미래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유추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대 제임스 맥커퍼 박사는 기억의 목적은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장기 기억의 능력을 갖추게 된 것도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 기억은 미래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억의 목적은 인간이란 종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생겨난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계획하거나 과거를 기억할 때에는 배측 전전 두피질과 해마를 연결하는 부위가 눈에 띄게 활성화됩니다. 우리 뇌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미래에 투영하므로 어떤 면에서 보면 미래를 기억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자신에 관한 생각을 과거와 미래에 투영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로부터 미래를 유추할 수 있어서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간의 뇌에 기억이 저장되고 복구되는 과정이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각과 촉각, 미각 등 감각 정보는 뇌관을 통해 시상으로 전달됩니다. 시상은 일종의 중개소로 다양한 감각 정보를 분류하여 뇌의 각 부위에 전송하고 여기서 처리된 정보는 전전두피질을 거쳐 의식으로 들어가 단기 기억으로 저장되는데 이 과정은 몇 초에서 몇 분쯤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해마에서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해마는 모든 기억을 한 영역에 저장하지 않고 기억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다양한 피질에 전송합니다. 예를 들면 감정과 관련한 기억은 편도체에 저장되고 새로운 단어는 축두엽에 저장되고 시각 및 색상과 관련한 기억은 후두엽에 저장되고 촉각과 움직임은 두정엽에 저장됩니다. 이처럼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정보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뇌의 다양한 부위에 저장됩니다. 해마는 여러 감각기관에서 들어온 정보들이 한데 합쳐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장기 기억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데 단기 기억이나 감정이 아닌 서술 기억을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주로 좌측 해마는 최근의 일을 기억하고 우측 해마는 태어난 이후의 모든 일을 기억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학습하는데 해마가 손상되면 정보를 기억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의 기억이 재생되려면 과거의 뇌 속에 여러 곳에서 분산 저장되어 있는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져 재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맡은 향기로운 꽃냄새나 어제 저녁에 먹은 맛있는 음식처럼 단순한 기억을 떠올릴 때에도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이 합쳐져야 합니다. 기억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최종 목적은 분산 저장된 기억의 조각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기억으로 재현되는 과정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결함 문제로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기억과 관련된 난해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기억을 관장하는 인공 해마를 뇌에 삽입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가짜 기억을 우리의 뇌에 주입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려서 가짜 기억을 뇌에 삽입하게 되면 사람의 기억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기억을 주입시키면 나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신체의 일부까지도 바꾼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과연 나는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잘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6. 우리는 왜 꿈을 꾸는가? 사람들은 왜 꿈을 꾸는가요? 우리는 날마다 꿈을 꿉니다. 꿈은 그 자체로 신비롭긴 하지만 넘쳐나는 사치품이 절대 아니며 내가 휴식하면서 만들어낸 쓸모없는 생각도 아닙니다. 사실 꿈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일부 동물들도 사람처럼 잠을 잘 때 꿈을 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꿈을 꾸지 못하게 방해하면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경우보다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이 굶주림보다 더욱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깨어있을 때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면 뇌는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떠돌다가 무작위로 결합하면서 새로운 기억이 생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경망은 과도한 정보를 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꿈이란 두뇌가 기억을 체계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실행하는 일종의 청소 작업인지 모릅니다. 우리 뇌는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수많은 정보를 시상을 거쳐 뇌내 피질로 보내어 그곳에서 분산 처리되어 다양한 피질로 보냅니다. 꿈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현상은 뇌의 여러 곳에 분산 저장되어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의 상으로 만들어지는 잠재 의식의 발현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두뇌 스캔 기술을 이용하여 꿈의 실체를 서서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EEG, 즉 뇌파도를 스캔을 해보면 뇌는 깨어있을 때에도 전자기파를 꾸준히 발생시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면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바뀌기 시작하고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시각 피질에 집중적으로 분포됩니다. 이는 꿈의 중요한 요소는
시각 영상임을 의미합니다. 잠자는 동안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은 활성화되지만 그 외 냄새, 맛, 촉각 등을 감지하는 부위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꿈을 꾸는 동안 눈에 보이는 영상과 모든 감각은 뇌관에서 발생한 전자기파의 진동을 통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으며 감각기관은 어느 정도 마비된 상태입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에도 장기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는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이는 꿈이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편도체와 전측 대상, 피질도 수면 중에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잠잘 때 활동을 하지 않고 기능을 멈추는 부위입니다. 두뇌의 시효격인 배측 전전두 피질과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안화전두 피질, 그리고 감각과 공간 지각을 처리하는 측두 두정 피질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은 물리 법칙이나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꿈은 자연의 법칙과 사회, 도덕적 관계를 무시한 채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은 뇌 속에 저장되어 있던 잠재 의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정신의학자 앨런 홉스는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뇌관에서 올라온 방대한 무작위 정보를 어떻게든 이해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가 꾸는 꿈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꿈의 5가지 특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첫째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두려움과 같은 강렬한 감정을 만들어낸다. 둘째, 꿈은 논리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빠르게 변한다. 셋째, 꿈을 꾸는 동안에는 내부에서 생긴 거짓 감각을 또렷하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넷째, 비논리적 사건들을 아무런 비평 없이 받아들인다. 다섯째, 대부분 꿈은 잠에서 깨어난 후 몇 분 이내에 잊혀진다. 홉슨 박사가 생각하는 꿈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관에서 올라온 피지오파가 대뇌 피질에 도달하면 뇌는 이 비정상적인 신호를 어떻게 이해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꿈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